소리 없이 찾아오는 밤손님, 아니면 조용한 뼈도둑, 네, 골다공증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침대에서 그냥 내려오다가 손을 잘못 짚었는데 이거 손목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셨다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전문가 인터뷰도 있고요. 정부 보고서, 또 최신 연구 논문이나 건강정보 기사까지 정말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골다공증이 정확히 뭐고 또 누가 왜 더 위험한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랑 같이 골다공증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골다공증,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 뭐 이런 건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의 양이 줄고 또 뼈의 질적인 구조도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뼈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 동안 계속 변하거든요. 아, 뼈가 변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평생 반복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뼈를 갈가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아, 파골세포랑 조골세포요. 네, 건강한 뼈는 이 두 세포의 활동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조골세포, 그러니까 새 뼈 만드는 애는 힘이 좀 약해지는데 파골세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막 활발해지는 그런 불균형이 생기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새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오래된 뼈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뼈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뼈 속이 점점 비어가면서 뼈 자체가 약해지는 것,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진단은 주로 골밀도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표준적인 건 DXA, 덱사라고 부르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입니다. 이걸로 이제 척추하고 넓적다리뼈, 대퇴골의 골밀도를 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랑 비교해서 T값이라는 수치로 보는데요. 이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다 이러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다 이러면 이제 골다공증 전 단계, 골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아, 골감소증. 네. 그리고 골다공증은 크게 보면 노화나 폐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1차성 골다공증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질병이나 뭐 약물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2차성 골다공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흔한 병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뭐 10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50세 이상 성인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50세 이상 여성은 유병률이 37%가 넘는다고 하고요. 남성은 한 7.5% 정도? 네, 차이가 꽤 크죠. 근데 70세 이상 여성은 무려 거의 70% 가까이가 골다공증이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있잖아요. 네네, 골감소증. 그 유병률은 50세 이상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남성이 한 47%, 여성이 49%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분들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골감소증 단계에서부터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폐경입니다. 아, 폐경이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 뼈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좀 억제해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파골세포가 갑자기 엄청 활발해져서 뼈 손실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겁니다. 아하. 특히 폐경 딱 되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 그때 뼈가 가장 빠르게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남성분들은 왜 위험한 건가요? 폐경은 없으신데? 남성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좀 감소하고요. 또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도 예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성 골다공증의 아주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음주랑 흡연입니다. 아, 술, 담배. 네. 술은 새뼈 만드는 조골세포 활동을 억제하고요. 또 칼슘 흡수나 비타민 D 활성화도 방해합니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뼈의 미네랄 자체를 줄이고 조골세포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 또 칼슘 흡수까지 방해하니까요. 정말 뼈에는 최악이죠. 이야. 그 외에도 위험 요인은 뭐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 골다공증이 있으셨거나 등이 좀 심하게 굽으셨다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분들, 우리가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이게 18.5 미만인 저체중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체중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것도 큰 노인이고요. 뭐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하셨다거나 과거에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키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것들도 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도요? 네. 척추뼈가 약해져서 조금씩 주저앉으면서 키가 줄 수 있거든요. 또 스테로이드 같은 특정 약물을 오래 드셨거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 요인이 많다고 무조건 골다공증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겠죠.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근데 골다공증의 진짜 무서움은 이게 뭐 소리 없는 밤손님처럼 증상 없이 그냥 진행된다는 점 같아요. 키가 좀 줄어드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증상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네, 맞습니다. 바로 골절이죠.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가장 심각하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정말 뭐 살짝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는 가벼운 충격, 심지어는 심하게 기침하다가도 뼈가 뚝 하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기침하다가요? 세상에. 네. 주로 손목이나 척추,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고관절, 즉 엉덩이뼈 쪽 골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 저도 들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그 이후에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요.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안에 사망하실 확률이 남성은 한 20% 이상, 여성은 15%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골절도 마찬가지로 1년 내 사망률이 남성 10%, 여성 5%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왜 사망까지? 이게 뼈가 부러진 것 자체로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골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워 지내시다 보면 욕창이 생기기 쉽고 또 다리 같은 곳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폐렴이나 요로 감염, 심하면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생명을 건지셨다 하더라도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 절반 정도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골다공증은 완치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네요. 그럼 이 조용한 뼈도둑으로부터 우리 뼈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식단 관리, 둘째는 꾸준한 운동, 셋째는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입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젊었을 때부터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 젊을 때부터요? 네, 우리 뼈는 보통 30대 초반 정도까지 최대 골량이라고 해서 뼈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를 거치거든요. 이때 이 최대 골량을 최대한 높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은퇴 대비해서 젊을 때 연금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두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뼈 통장을 미리 두둑하게 채워두는 거군요. 네,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뼈 손실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칼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물론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성인은 하루에 1000에서 1200mg 정도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요. 치료 중이시라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칼슘만큼, 아니 어쩌면 제가 보기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T입니다. 비타민 D요? 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뼈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고요. 하루에 한 800에서 1000 IU 국제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하죠? 음색으로도 되나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 팔다리 정도만 노출해도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거든요. 아, 햇볕. 네,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거나 실내 생활 많이 하시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식품으로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거, 또 달걀, 노른자, 버섯 이런 데 좀 들어있고요. 아니면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D의 중요성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칼슘이랑 비타민 D 이걸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음식들 좀 더 알려주세요. 멸치나 우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식품들 많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우유도 좋지만 치즈나 설탕 없는 요거트 같은 발효유 제품이 흡수율 면에서 더 좋을 수 있고요. 뼈채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거 당연히 좋고요. 녹색 잎채소 중에서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게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시금치도 칼슘은 많은데 수산 성분 때문에 흡수율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부 같은 콩 제품, 특히 여성분들께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하죠. 견과류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랑 칼슘, 마그네슘까지 같이 있어서 더 좋고요. 마그네슘도 사실 중요한데요. 칼슘이 재기능을 하도록 돕고 또 혈관 건강에도 좋으니까 견과류나 통곡물 같은 걸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특정 음식 한두 가지만 막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이죠. 네,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겠죠? 아까 남성 골다공증 얘기할 때 술, 담배 말씀하셨고요.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카페인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이것도 인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식단 관리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단만큼이나 운동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운동이 우리 뼈를 좀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운동은 뼈에 적절한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을 강화시켜서 낙상 위험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아주 큽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 네, 말 그대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걷기, 특히 좀 빠르게 걷는 거요. 그리고 가볍게 뛰기, 줄넘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운동은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뼈를 잘 지지해주고 또 몸의 균형을 잡아서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아, 근육도 중요하군요. 네, 거창하게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거, 까치발 들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운동은 뭔가요? 바로 균형 운동이다. 이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낙상 예방에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한 발로 서 있기. 처음엔 좀 불안하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옆으로 걷기 아니면 발 뒤꿈치랑 앞꿈치를 딱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기 같은 거요. 이런 동작들을 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체중 부하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허리를 갑자기 확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처럼 척추에 좀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당연히 즉시 멈추셔야 하고요. 항상 자기 체력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있어서 걷기나 뛰기가 좀 힘드시다면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은 정말 꾸준함과 안전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 검진, 치료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아까 말씀드린 DXA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아까 쭉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 가족력이 있다거나 저체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자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 국가건강검진에서도 해준다면서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골밀도 수치나 환자의 연령, 다른 위험 요인, 과거 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은 크게 보면 뼈가 흡수되는 것, 즉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나 데노스맙 주사 같은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 조골세포를 좀 더 일하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북압상산 호르몬 제제나 로모소주맙 같은 주사제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약 종류도 다양하군요. 네, 어떤 약을 쓸지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일단 치료를 시작했다면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된다. 네, 이게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꾸준히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골밀도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약을 끊어버리면 금방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정말 핵심이에요. 약 먹을 때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턱뼈 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턱뼈 괴사요. 반드시 미리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데노스맙이라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는 이걸 맞다가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골밀도가 급격히 나빠지는 반동 효과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서요. 만약 중단해야 한다면 다른 약제로 변경한 후에 순차적으로 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약물 치료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낙상 예방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요? 네, 골다공증 자체보다 골절이 무서운 건데 그 골절의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면서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뼈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부러질 일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집안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조명은 밝게 하고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전선이나 카펫 같은 건 좀 치우고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특히 화장실 같은 데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복용하는 약 중에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균형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시력이나 청력 문제도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힘을 유지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 꾸준히 하시고 또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시는 게 낙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것 같습니다. 조용한 뼈도둑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폐경 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의 남성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젊을 때부터의 꾸준한 예방 노력, 그리고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평생에 걸친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골다공증 관리라는 걸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걸 막는 어떤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활동적인 삶, 또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수비가 아니라 투자다. 네, 그렇죠.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원하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튼튼한 뼈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뼈 건강, 그리고 미래의 활동적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